김정수는 텅 빈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밥상 위에는 식은 미역국과 굳은 김치 몇 조각, 어제 남은 나물이 그대로 있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다 말고 그녀는 다시 내려놓았다. 그 작은 쇳조각이 식탁 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처럼 마음 한가운데를 긁고 지나갔다.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밥을 먹게 됐지? 혼잣말은 한낮의 먼지처럼 공중에 흩어졌다. 창밖으로 노을이 흐려졌다. 그 노을은 마당 감나무 잎을 타고 흘러 부엌 바닥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가을은 저물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젊을 적 남편과 나란히 서서 웃는 얼굴, 팔뚝에 매달린 어린 태호와 미영의 얼굴, 모두가 찬란했다. 그때 남편은 아직 세상을 등지기 전이었고 그녀도 여전히 어깨가 펴져 있었으며 두 아이는 세상 근심이란 걸 몰랐다. 그땐 참 내가 뭐라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 정수는 한숨을 삼켰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장맛비가 추적였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붉게 부은 눈으로 아이들을 껴안았다. 다음 날 새벽 시장에 나가 값 깎는 손님과 실랑이를 하면서도 이것만 팔면 태호 학원비가 나온다 계산을 놓지 않았다. 겨울 새벽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땀에 절은 등골이 끈끈하게 달라붙었다. 그래도 팔아 돌아오는 길엔 두부 한 모라도 더 사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었다. 아이들이 밥을 잘 먹을 때마다 세상 어느 부자보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자기 삶을 꾸리고 집을 떠나며 그녀 곁에는 빈 방과 고요만 남았다. 그래도 명절엔 북적였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 웃음도 길게 머무르지 않았다. 바쁜 세상은 사람의 마음도 바쁘게 휘몰아갔다. 전화는 짧아지고 방문은 드물어지고 집안 공기는 점점 가벼워졌다가 마침내 아무 냄새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며칠 전 아들 태호가 들렀다. 회사에서 갓 나온 듯 구두에 먼지 하나 없었고 넥타이 매무새가 칼날처럼 반듯했다. 엄마. 그는 앉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제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요양원은 난 아직 정수는 말끝을 흐렸다. 내 손으로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경로당도 가고 멀쩡한데 뭘.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보기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선 걱정이에요. 회사도 바쁘고 애도 크고. 무슨 일 나면 책임을 누가 져요. 그 말은 조심스런 듯 했지만 단단히 굳은 벽처럼 그녀 앞에 놓였다. 그날 저녁 딸 미영과 사위도 찾아왔다. 미영은 다소 지친 얼굴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쌓인 피곤이 눈가에 고였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서웠다. 엄마 집 그거 팔면 엄마도 넉넉해지고 우리도 숨통이 트여요. 요즘 대출 이자 장난 아니에요. 엄마도 편히 사실 수 있고 우리도 애들 교육비 좀 감당하고. 그걸 어째 팔자 그러니. 내 아버지하고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켰는데 그 비 오던 날 천장에서 물 떨어져서 대야를 20개는 받쳐놓고 잠도 못 자고. 그 겨울에 보일러 꺼져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집이야. 그러니까요 엄마. 고생의 흔적에 너무 묶이지 마요. 이제 그 고생의 값어치를 돈으로 받아서 편히 살자고요. 사위는 옆에서 숫자를 적어 보였다. 여기요 실거래가. 요만큼 나오고 팔면 요양원 비용도 충분하고 남아요. 엄마 입장에서도 나쁜 딜 아니죠. 그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넘어갈 즈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순 씨 자는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웃방 노인이었다. 얼굴이 장마철 처마 같더니 걸음이나 하세. 그는 허허 웃으며 골목 끝까지 그녀를 데리고 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마을회관 창문이 환하게 빛났다. 문을 열자 웃음소리가 한 움큼씩 쏟아졌다. 릴스 같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팔을 돌리는 사람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바둑돌 튕기는 소리, 부엌에서 끓는 찌개 지글거리는 냄새.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별거 있나? 늙은 사람들 모여서 같이 늙는 데지. 혼자 늙는 건 너무 적막하잖소.
박노인은 커다란 머그잔에 보리차를 부어주었다. 마셔보소. 속이 좀 풀릴게야.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서 천천히 웃는 법을 되찾았다. 구석 테이블에선 정년퇴직한 교사가 자원봉사로 글쓰기 모임을 이끈다 했다. 지난주엔 우리 동네 역사 썼어요. 다음 주엔 나의 밥상 이야기하기로 했죠. 한쪽에선 스마트폰 교실이 열렸다. 우리도 손주 사진 정도는 직접 보고 저장할 줄 알아야지요. 반백의 강사가 모여든 손들을 하나씩 잡아가며 천천히 가르쳤다. 그녀는 귀퉁이에 앉아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누구 하나 잘난 체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뒤처졌다고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함께였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근했나. 돌아오는 길 가을밤 공기가 코끝에 시렸다. 그러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그렇게 몇 날을 회관에 드나들었다. 오전엔 국화를 옮겨 심고 오후엔 탁구공을 넘겼다. 자원봉사 의사가 와서 혈압을 쟀고 젊은 마을 활동가는 문화센터에서 연극 워크숍 강사를 모셔왔다. 어르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작은 무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누구든 자신의 장면을 들고 오세요. 그녀는 손을 들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자 괜히 베개 밑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꺼냈다. 남편이 병원에서 보냈던 구깃구깃한 봄날의 글씨. 당신이 고생이 많지. 미안하고 고맙소. 그 문장을 매만지다 눈물 한 방울이 편지를 적셨다. 울음은 금세 잦아들었다. 울음 대신 마음속 깊은 어디엔가 무언가 단단해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태우가 왔다. 손에는 브로셔 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요양원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요. 음악 치료도 있고 인지훈련, 체력 단련. 엄마가 회관 가신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프로페셔널이 관리하는 곳이 프로페셔널보다 사람 냄새가 더 좋아. 그녀는 자신도 놀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태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게다가 엄마 집은. 그는 말끝을 고쳐주었다. 지금 시장이 좋을 때 파는 게 최선이에요. 나중에 더 떨어지면 그땐 후회해도 그만해라, 태호야.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의 목소리에 모가 섰다. 엄마. 엄마한테 집은 돈만이 아니야. 내 아버지와 내가 버틴 시간, 겨울밤 내 호흡, 너희 돌잔치 떡 냄새 다 배어있는 곳이야. 추억은 추억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엄마가 넘어진 적도 있잖아요. 병원비라도 크게 들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줄래? 너니? 아들의 입술이 닫혔다. 어깨 너머에서 며느리의 한숨이 길게 흘렀다. 그날 밤 그녀는 박노인과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박영감. 살긴 어떻게 살아? 사람답게 살지. 나 결정 하나 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 마을에 내놓을 거야. 박노인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게 그 말은 기부를? 그래. 회관이 늘 좁다고들 했잖아. 한쪽은 밥 짓는 부엌으로, 한쪽은 작은 도서방으로. 뒷마당은 텃밭으로 쓰면 좋을 거야. 이름은 느티마루 어때? 허허, 큰 결심했구먼. 집은 여럿이 나눠 쓰면 따뜻해져. 사람이 들어오고 웃음이 머물고 그러다 보면 내 빈자리가 서서히 메워질 거야. 박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그 집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집이 그대의 주인이었구먼. 이제 주인을 놓아주는 거야. 그래. 그리고 나 지훈이랑 같이 살 거야. 엄마 아빠가 바쁘다며 주말마다 맡기잖아. 그 아이가 내게 준 웃음이 얼마인지 몰라. 며칠 후 구청 사회복지과와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집을 찾아왔다. 건물 구조를 살피고 안전점검을 하고 증여 절차를 안내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잠깐 펜 끝을 떨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일까? 김 여사님, 증여는 하시되 거주권은 유지하시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평생 여기서 사시고 관리 운영은 마을 협동조합이 맡아요. 젊은 활동가가 설명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도장을 꾹 눌렀다. 잉크 냄새가 코 속으로 번졌다. 얼굴에 햇살이 번지는 느낌이었다. 오래 쥐고 있던 돌멩이를 놓아버린 손바닥에 뜨뜻한 피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소식이 아이들에게 전해진 건 그 주 주말이었다.
태호는 울컥 책상을 쳤다. 엄마가 우리랑 상의도 없이 집을 그는 말을 멈췄다. 혀끝에 맺힌 단어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뒤로 물러났다. 미영은 울먹거렸다. 엄마 왜 그랬어? 우리도 힘든 거 알잖아. 알지. 그래서 너희에게 미안하단 말도 수백 번 준비했어.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하지만 미안하단 말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더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말. 엄마 평생 너희가 주인이었어. 내 하루의 메뉴, 새벽 시장 나갈지 말지, 물건을 더 떼어올지 말지, 추석상을 어떤 모로 차릴지 다 너희 눈치를 보며 살았지.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어. 주인 자리를 돌려받아야겠다고. 아이들은 침묵했다. 태호의 눈밑이 붉어졌고 미영은 엎드린 손등을 꽉 쥐었다. 방 안의 오래된 벽시계가 딱딱 시간을 잘라냈다. 그녀는 그 시간이 마침내 자신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집은 빠르게 변했다. 사랑채엔 책장이 들어섰다. 주민들이 기증한 책등이 색색의 척추처럼 서 있었다. 부엌에는 큰 압력밥솥이 자리 잡았고 냉장고에는 이름표 붙은 반찬통이 줄지어 들어갔다. 대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고 닫혔다. 수요일이면 손재주 좋은 할머니들이 모여 바느질을 했다. 목요일에는 탁구대가 마당 한복판에 놓였다. 금요일엔 아이들이 와서 숙제를 했다. 지훈은 마당 한쪽에 작은 화분을 놓고 할머니 이거 우리 둘만의 토마토 나무야 라며 플라스틱 명패를 꽂았다. 정순이와 지훈의 밥상. 이름만으로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밀려왔다. 가끔은 불편도 있었다. 누군가는 부엌 칼자루를 제멋대로 옮겨 놓았고 누군가는 신발을 가지런히 두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수다가 길어져 잠을 설친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소한 불편을 덮어버릴 만큼 집안에는 생기가 돌았다. 벽에는 누군가 웃다 넘어지며 찍힌 손자국이 선명했고 테이블 모서리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반짝였다. 그녀는 저녁마다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 내려앉은 웃음의 잔열이 천천히 식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온기가 뼛속까지 들어왔다. 한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었다. 조합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다. 동네 합창단이 와서 고향의 봄을 불렀고 초등학생 2명이 바이올린을 켰다. 사람들 사이로 지훈이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도 무대에 서자. 우리가 무슨 할머니가 자주 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 아빠 어렸을 때 자장가로 불렀다는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지훈의 뺨을 토닥였다. 그래, 같이 불러볼까? 마이크 앞에 서자 손이 조금 떨렸다. 관객석 맨 뒤, 기둥 뒤에 서 있던 태호와 미영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서둘러 온 듯 외투가 채 벗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첫 소절을 흘렸다. 하늘색 겨울밤 공기가 노래에 따라 울렁거렸다. 지훈이 반박자 뒤에 딱 붙었다. 두 목소리가 겹치며 부엌에서 끓는 국물처럼 부글부글 삶아졌다.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박수 소리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 비슷한 숨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그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태호 앞에 섰다. 엄마 태호는 어색하게 웃다. 이내 고개를 숙였다. 멋졌어요. 그 말은 어색했지만 솔직했다. 봄이 오고 집 앞 느티나무에 새순이 났다. 회관에서는 인생극장이라는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 주민들이 각자 한 장면씩 들고 와 이어붙이는 형식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편지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어느 봄날 병실 창가에서 그 한 문장을 읽자 목이 맸다. 그러나 눈물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가 더욱 낮고 깊어졌다. 그녀는 남편이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리고 살아보니 당신이 그립다고 썼던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다. 객석 어딘가에서 미영의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끝나고 무대 뒤에서 미영이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 나 너무 바쁘단 핑계로 엄마 편지 한번 제대로 읽어드린 적도 없네. 괜찮아. 지금 읽었잖니. 엄마,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엄마 옆에서 배울 게 많아. 미영의 말은 변명도 계산도 섞이지 않은 듯했다. 어린아이처럼 꾸밈 없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오래전 그녀가 애들을 데리고 시장통을 헤맬 때 건네봤던 사과 반 조각처럼 달콤했다.
어느 비오는 초여름, 그녀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 모서리를 돌다 미끄러져 무릎을 세게 부딪혔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어깨와 머리를 탁탁 때렸다. 할머니. 어디선가 지훈이 뛰어왔다. 괜찮아, 괜찮아. 말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회관 사람 두셋이 우산을 씌우고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마을의원에 누워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금은 아니고 타박입니다. 며칠 쉬세요 했다. 그날 저녁 태호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엄마 미안. 연락받고도 손이 벌벌 떨렸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왔죠. 그는 도시락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회사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엄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그는 숟가락을 놓고 잠깐 허리를 굽혔다. 엄마, 나 무서웠어. 엄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봤는데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더라. 그녀는 그 얼굴을 홀가분하게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아무런 책망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이제 됐다는 마음만 들었다. 아주 작은 기적 같았다. 밥이나 퍼라. 갈치가 식겠다. 네. 아들의 대답이 부엌 기둥을 타고 웃으며 흘러내렸다. 그 무렵 그녀는 공증사무소를 찾았다. 앞치마 끈을 곱게 매고 오래된 손가방에 서류를 넣었다. 공증인은 조용히 물었다.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간단해요. 집은 이미 협동조합에 증여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은 손주 지훈에게 줍니다. 다만 얘가 대학이든 뭐든 자기 갈 길을 정할 때까지는 마음을 휘둘리지 않게 협동조합 관리 아래 신탁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달라고. 마지막으로 나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게 다예요. 공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유언이네요. 유언이 아니라 편지 같지요. 그녀는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에 초록이 흘렀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마지막을 향해 제대로 걸어가는 용기인지도 몰랐다. 가을이 또 왔다. 집 앞 감나무의 감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회관에서는 수학제를 준비했다.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김장 담그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미영이 소매를 걷었다. 엄마, 절임 배추 제가 주문했어요. 지난번 그 집이 배추가 탄탄하더라고. 태호는 말없이 김장통을 씻어 놓았다. 사위는 배우는 입장이라며 장갑을 꼈고 며느리는 양념장을 버무리며 어머니, 이 집 고춧가루 향 진하네요 하고 웃었다. 그 모든 소리와 냄새와 온기가 부엌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문턱에 서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서로의 대사를 정확히 주고받는 걸 대본 없이 지켜보는 연출가처럼.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떠나도 이 집은 굴러가겠구나. 그 깨달음은 서늘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자신의 어깨 하나에 기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밤이 깊어가면 그녀는 지훈과 마룻바닥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사람이 늙는 건 뭐야? 늙는 건 오래 사랑할 시간을 조금씩 더 갖는 거지. 근데 어떤 어른들은 자꾸 화만 내. 사랑하고 싶은데 방법을 잊었기 때문일 거야.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거든. 지훈이 팔베개를 하며 킥킥 웃었다. 그럼 난 연습 잘하고 있는 거네. 할머니 좋아하는 연습. 그럼. 너 덕에 할머니도 연습 잘하고 있지. 뭘? 나를 사랑하는 연습.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장에 매달린 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창밖 감잎이 바람을 받아 살랑댔다. 세상의 모든 늙음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흔들리는 듯했다. 겨울, 첫눈이 왔다. 눈발이 두툼하게 쌓인 날, 그녀는 회관 앞마당을 쓸었다. 빗자루 끝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콧등이 얼얼했고 숨이 하얗게 나왔다. 멀리서 태호가 뛰어왔다. 엄마, 추운데 왜 혼자? 혼자가 아니야. 다들 곧 나와.
그는 잠시 서서 어머니의 등을 보았다. 옛날 시장 어귀에서 어머니가 손수레 끌던 그 등과 같았다. 그러나 예전과 조금 달랐다. 그 등은 홀로 버티는 등의 모양이 아니라 여러 손길이 얹혀 지탱하는 등의 모양이었다. 그는 빗자루를 받아들었다. 같이 해요. 그래. 얼마 뒤 미영도 모자를 눌러 쓰고 나왔다. 엄마 손 시려. 장갑은 어디다 두었니? 아이고 나도 늙나봐. 자꾸 빼먹어. 셋은 한동안 말없이 눈을 쓸었다. 흰숨들이 어울려 하나의 구름이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공책을 펼쳤다. 앞장에는 몇 줄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 봄 텃밭 확장, 토마토, 상추, 꽈리고추, 여름 아이들 물놀이 데크, 가을 골목잔치, 겨울 난방비 펀드, 그리고 마지막 줄, 언제든 떠날 준비. 그러나 오늘은 끝까지 살기. 그녀는 펜을 들고 그 문장 끝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그 점은 마침표이 돼 끝이 아닌 출구처럼 느껴졌다. 문득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지었던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 참 잘했어. 누가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공기는 싸늘하기보다는 맑았다. 맑은 공기는 오래 묵은 방안을 새로 칠한 것처럼 바꿔놓았다. 몇 달 뒤 동네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다. 어르신, 집을 공동체에 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집이란 건 사람이 들어와야 집이 되지요. 저는 제가 살아온 방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빌려주고 싶었어요. 집을 담보로 아닌 마음을 담보로.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다. 다음 날 신문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동네를 살리다라는 제목이 실렸다. 아이들은 기사를 가져와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그 아래에 지훈이 색연필로 작은 집을 그렸다. 지붕 위엔 감나무가 자라고 창문마다 웃는 얼굴이 붙어 있었다. 문간에는 누구나 들어오세요라는 말풍선이 달렸다. 그녀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지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말했다. 울지 말자.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시간은 가만히 흐르지 않았다. 어느 날은 빗방울처럼 재빨리 흘렀고 어느 날은 눈송이처럼 천천히 박혔다. 그녀의 걸음도 때로는 빨랐고 때로는 느렸다. 그러나 방향은 언제나 같았다. 사람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언젠가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 사실이 그녀를 조급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은 날들을 더 단정히 정리하게 했다. 침구를 햇볕에 말리고 오래된 앞치마를 기워 쓰고 손때 묻은 냄비의 바닥을 반짝이게 닦았다. 그러다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하루 동안 이 집을 드나든 발자국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아이들의 가벼운 발, 박노인의 느긋한 발, 태호의 조심스런 발, 미영의 분주한 발. 그 발자국들이 마당의 흙을 살짝 눌러 동그란 자국을 남겼다. 비가 오면 그 자국에 물이 고이고 해가 나면 반짝였다. 그녀는 그 반짝임을 좋아했다. 그 반짝임 속에서 자신의 지난 세월이 조금도 허투루 빛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그녀는 느티나무 아래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툭 내려놓았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물었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그래. 뭐라고 했니? 할머니라고 했지. 왜? 남의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집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녀는 웃다가 끝내 한 방울의 눈물을 허락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기쁨의 증언처럼 느껴졌다. 그래, 우리 지훈. 내가 그 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제일 센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란 걸. 해가 기울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엌에서는 다시 저녁 냄새가 났다. 누군가 냄비를 달그락거렸고 누군가 접시를 꺼냈다. 그녀는 수저통에서 수저를 꺼내 가지런히 놓았다. 예전처럼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었다. 누구의 밥이 식지 않게, 누구의 이야기가 먼저 식탁 위로 올라오게. 문간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엄마, 김치 국물 조금 더 줄까? 할머니, 오늘 토마토 빨갛게 익었어. 수많은 말들이 그녀를 향해 와락 안겼다. 그녀는 그 말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많이 먹자. 오늘도 잘 살았으니. 그 밤 그녀는 불을 끄기 전 공책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언제든 떠날 준비. 그러나 오늘은 끝까지 살기. 바로 아래에 그녀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다. 집은 사람이 살게 하고 사람은 서로를 살게 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살짝 스쳤다. 감잎이 오래된 종이처럼 살랑거렸다. 그녀는 이불을 당겨 어깨까지 덮었다. 눈을 감자 오래전 남편의 웃음과 아이들 어린 날의 웃음과 지훈의 오늘 웃음이 겹겹이 포개졌다. 그 웃음들이 서로의 불빛이 되어 어둠을 밀어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아주 또렷하게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끝까지 내 삶을 살았다.